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해 4월의 기억이 스물스물 풍겨왔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3대 지수가 1에서 2%대 큰 낙폭을 그리면서 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원인이 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크게 번져나가면서 2차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별로 대응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 여파를 어디까지 소화해야 될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 4월의 기억을 좀 되새겨보면 그때 당시의 시장의 큰 낙폭은 오히려 바이더 딥을 실행했던 분들에게는 큰 기회로 그리고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장세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추이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게 될지 투자자로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타코다, 트럼프가 다시 치킨아웃 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들려오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던 게 지난 토요일 17일이었죠. 월요일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 휴장을 통해서 타격을 좀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미국 증시는 화요일장에서 크게 타격을 입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시죠. 먼저 3대 지수를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지난 3달 만에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의 마이너스로 오늘 6,800선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치고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2.5%의 마이너스, 역시 23,000 레벨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YTD 기준으로도 나스닥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전면 매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럽 8개국에 대한 수입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토요일에 밝혔었죠. 대상 국가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장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산 와인 그리고 샴페인에 200% 관세 부과를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전해졌던 소식이고요. 이러한 강경한 스탠스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시장은 타격을 입어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맞대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통상위협 대응 조치라고 불립니다. ACI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무역 바주카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럽연합이 가장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이 반박 조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뚜렷한 셀 아메리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식뿐만이 아니었고요. 달러의 국채에 대한 매도세까지 가속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0.8% 하락한 한편 국채가가 폭락하며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아갔죠. 10년물 기준으로 5.6bp 급등하면서 4.28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미국과 EU가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지금 열리고 있죠. 여기에는 EU 정상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대면을 해서 어떻게든 갈등 완화의 돌파구를 찾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가령 에버코어 ISI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고 시장도 믿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은 궁극적으로는 제한적일 거라는 진단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협상이 틀어지게 된다면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고 달러를 포함한 여러 자산 그리고 영역의 후폭풍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을 강타한 혹한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방에 주로 쓰이는 에너지원이 내추럴 가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26% 폭등하면서 단위당 3.9달러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4년 만에 가장 큰 일일 상승률입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 대형 겨울 폭풍은 23일까지
내일까지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을 내놓고 있는지 상반된 시각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이체방크의 목소리인데요. 전날 미증시가 휴장하면서 아직까지 이번 사태의 영향이 금융시장을 통해 완전히 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사태의 영향이 조금 더 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알리안츠 글로벌에서는 조금 상반된 시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시장의 반응을 매우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특히나 주식시장이 빠질 때는 그 눈치를 많이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변동성이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게 될지 아니면 결국에는 또 타코 스탠스로 돌아서게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중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셀 아메리카 흐름을 부채질했던 또 하나의 팩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국채 쇼크가 되겠는데요. 일본의 국채 매도세가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가 식료품 세금 인하 공약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이렇죠. 식료품에 대한 세금을 줄이게 된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 그렇다면 안 그래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국채를 늘림으로써 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존 국채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각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금리는 상승하기 때문에 일본의 40년물 금리가 오늘 4%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07년 이후 최고치이고요. 그리고 지난 30년 전 구간의 국채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미국 증시 매도세를 부채질했던 하나의 요소이고 그러면서 빅스 지수가 오늘 10.3% 급등하면서 단숨에 2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작년 11월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위험 회피, 안전 선호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금값과 은값이 나란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3.5%대 급등하면서 4,760선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 은값은 6.2%의 폭등, 9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4%, 7%대에 나란히 빠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기술주들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특히나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안아가고 있던 기술주들 혹은 AI 대표주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을 가속화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4.3%, 브로드컴이 5%대, 오라클의 주가 5.9%,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가 3%대 하락한 한편 알파벳과 메타는 2%대의 낙폭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종은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코멘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아갔는데요. 부품 비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마진 압박에 직면해 있다라는 코멘트입니다. 로지텍, 넷앱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고요. 양사의 주가가 급락한 한편 휴렛 패커드와 같은 피어 종목들 역시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다 함께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은 0.9% 상당히 선방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인텔의 주가는 시포트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죠. 목표가는 $65입니다. 상승 여력 40%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는 넷플릭스를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워너브로의 인수, 전액 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규모는 $72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06조 원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간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매각 방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4월에 주주 투표를 만약에 통과한다면 최종적으로 인수가 확정이 된다라는 점 체킹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 밖에는 지정학적 갈등이 부각되다 보니까 언제나 기술주에서 이탈된 자금이 상대적으로 방어주들로 이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와 프록터앤갬블 등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이쪽에 헬스케어 종목들이 그래도 버텼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은값의 랠리에 따라서 금 관련주들 혹은 채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오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지금 마이크론의 상승세와 함께 샌디스크의 급등도 눈에 띄었던 간밤이었습니다. 사실 하락한 종목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특징주를 고를 때 상승한 종목을 골랐던 게 사실인데요. 메모리칩 공급 부족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샌디스크 간밤에도 한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YTD 기준으로는 65%의 플러스입니다. 간밤에는 9.5%의 추가적인 레벨업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자 미국 안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프로듀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익스펜드 에너지의 주가 역시도 올랐습니다. 주가 종가를 확인해 보시죠. 익스펜드 에너지의 주가 간밤의 급등세 4.9%의 플러스로 진행이 됐죠. 104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황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마침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전망 미스가 났다라는 속보 하단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사실 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이 확정이 되면서 정규장에서도 주가가 빠졌었는데 매출 미스가 발표되다 시간의 거래에서 4%대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시도를 둘러싼 미 유럽 간의 갈등이 결국 금융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주요 연금 펀드가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 불신을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백악관은 서둘러 동맹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은 그 불안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덴마크의 대형 연금기금인 아카데미커 펜션이 이번 달 말까지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모두 팔아치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위협과 이로 인한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 악화가 핵심입니다. 아카데미커 펜션 측은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용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규모는 약 1억 달러, 한화 약 1,400억 원 수준이지만 북유럽 자본이 트럼프의 힘의 외교에 맞서 미국 자산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충격이 전해지자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영국 간의 무역 협정은 매우 견고하다며 현재의 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동맹국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동맹 관계 자체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 대법원은 현지 시간 화요일에도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최종 결론은 빨라도 다음 달 20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발표에 따른 파장을 분석한 긴급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미국 대법원의 운명적인 판결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를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경제적 보복을 공식화한 데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럽 8개국이 미국 전체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지만 관세가 유럽연합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 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번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전략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미-EU 무역 합의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발표가 미-EU 합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전혀 제거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무역전쟁의 공포가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챗 GPT로 세상을 흔든 오픈 AI가 이제 화면 밖으로 나옵니다. 오픈 AI 고위 관계자가 다보스 포럼에서 올 하반기 첫 AI 전용 기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한 건데요. 전설적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손잡고 만드는 이 기기는 평온한 기술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픈 AI의 글로벌 대외 협력 책임자 크리스 레헤이는 현지 시간 19일 다보스에서 올해 하반기 첫 번째 AI 디바이스를 공개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샘 알트먼 CEO가 조니 아이브와 협력 중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공개 시점이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레헤이는 2026년 말에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할 것이라며 하드웨어 기기가 올해 오픈 AI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기의 핵심 철학은 평온인데요. 샘 알트먼은 현재 스마트폰 기기를 타임스퀘어 전광판처럼 시끄러운 기기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오픈 AI가 구상하고 있는 새 기기는 화면이 없는 소형 웨어러블 형태로 터치스크린을 채택하는 대신 사용자의 음성이나 동작,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센서 기반의 앰비언트 인터페이스를 채택해 지능형 개인 비서 역할에 집중하는 형태가 될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당 기기는 지난해 아이폰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니 아이브의 하드웨어 스타트업 이오를 65억 달러에 인수한 결과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오픈 AI의 첫 하드웨어 기기가 올해 말 공개되고 실제 판매는 내년 초부터 시작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열풍이 엔비디아와 같은 연산칩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담아낼 그릇인 메모리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죠.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이 AI의 새로운 병목 지점이 됐다고 분석하며 이를 해결할 핵심 수혜주들을 대거 선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먼저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3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에 주목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는 HBM 점유율 확대는 물론 범용 D램 가격 상승 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됐습니다. 선단 공정에 집중된 생산 시설 때문에 생기는 레거시 메모리 부족 현상도 투자 기회로 꼽았습니다. 윈본드는 DDR4 등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반사 이익, 웨스턴 디지털은 기업용 SSD와 대용량 하드디스크 수요 급증으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메모리를 더 얇고 정밀하게 만드는 장비 업체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ASML과 디스코는 초미세 공정을 위한 EUV 장비 독점 공급자와 HBM 정밀 절삭 장비 분야의 압도적 1위 기업으로 선정,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전 세계적인 증설 경쟁 속 전공정 장비와 차세대 증착 장비 수요의 폭증을 전망했습니다. KLA는 공정이 어려워질수록 수요일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며 모건 스탠리가 꼽은 탑 10 종목 안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호주의 BHP가 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주력 사업인 철광석은 생산량이 늘며 체면을 칠해했지만 전기차와 AI 인프라의 핵심인 구리 생산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여기에 중국 국영 무역사와의 기싸움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광산업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BHP는 2026년 2분기 철광석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6,970만 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국영 무역사 CMRG와의 갈등이 변수입니다. 현재 철광석 가격 결정권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면서
일부 제품의 판매 제한과 가격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BHP는 유연한 선적 대응으로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리오틴토와 발레 등 경쟁사들도 향후 협상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철광석의 선전과 달리 미래 먹거리인 구리 부문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번 분기 구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